네, 안녕하세요. 비산 중학교 3학년 2학기 2단원 제망매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들었던 내용인데 결석한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수업이라 자습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는 주적 교과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제라고 하는 글자는 제사 지내다 또는 추모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거나 추모한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대상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망매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죽은 누이 동생을 상징합니다. 가라는 글자는 노래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은 1번 죽은 누이 동생을, 2번 제사 지내며 또는 추모하며, 3번 부르는 노래를 제망매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어서 작가가 보면 월명사인데요, 이 월명사라고 하는 사람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 신라시대 때 승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려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스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스님들은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을 테니까 월명사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이 작품은 불교적 가치관 또는 불교적 색채 또는 불교적 세계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교적 세계관, 불교적 가치관, 불교적 색채라고 하는 건 결국 윤회 사상과 같이 누군가가 죽었을 때 단순히 슬픔으로 또는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제망매가도 역시 누이 동생이 죽어서 굉장히 슬프고 삶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지만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슬픔과 이러한 허무함을 극복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갈래 보시면 향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향가라고 하는 갈래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또는 교과서에다가 적절히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래는 향가인데 향가를 좀 쪼개 보실게요. 향가는 1번 신라시대 때, 2번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서 표기하는 향찰 표기법을 바탕으로 창작됐고요. 3번 우리말 어순에 맞게 문장 전체를 표기 또는 표현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표현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향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추가를 하면 신라시대 때 귀족이나 화랑 또는 승려 등이 라고 보시면 향가와 관련해서 완벽한 개념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쭉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넘버링을 한 거고 설명을 드릴게요. 향가는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화랑, 승려 등이라고 하는 건 향가라고 하는 갈래를 만든 창작층이다 또는 향가라고 하는 갈래를 즐기는 향유층이다 라고 설명하면 특이사항 없을 거고, 신라시대 때는요 당연히 우리나라 문자가 없었을 테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우리나라의 또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음을 빌리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음차라고 설명을 하고요. 뜻을 빌리는 경우를 뭐라고 말하냐면 훈차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하는 방법을 향찰 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향찰 표기법은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 표기한다라고 하는 차자 표기법 중에 하나가 향찰 표기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차라고 하는 글자는 빌리다 라는 뜻이고요. 자는요 글자입니다. 즉 글자를 빌려 표기하는 방법을 차자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향찰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향가는 향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자의 어순과 우리말의 어순은 다릅니다. 한자의 어순은 영어의 어순처럼 서술어가 앞에 오는데 우리말은 서술어가 맨 뒤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어순에 맞게 문장 전체를 표기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문자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 스타일대로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외래 문화를, 즉 다른 나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 되거든요. 즉 한자의 어순대로 적지 않고 우리말의 어순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유의 정형시라고 나와 있는데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다. 형이라고 하는 글자는 형식입니다. 즉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를 정형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향가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이러한 향가는 사구체 향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로부터 발전된 팔구체 향가가 있고요. 그로부터 발전된 십구체 향가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사구체 향가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민요나 동요가 정착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향가의 초기 형태라고 불러요. 그럼 향가의 초기 형태는 당연히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로부터 발전한 팔구체 향가는 19체 향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를 취합니다. 이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이 19체 향가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요소가 될 텐데, 설명하기 전에 이 구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같은 말로 줄이나 시에서 말하는 한 줄 한 줄을 우리 행이라고 하잖아요. 행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구체 향가라고 하는 건 4줄짜리 또는 4행짜리, 8구체는 8줄 또는 8행짜리, 19체는 10줄 또는 10행짜리가 될 텐데, 아래 나와 있는 제명매가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10줄이니까 19체 향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줄수를 세봐라. 19체 향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가의 완성형입니다. 가장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서 정제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정제되었다라고 하는 건 잘 다듬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그래서 19체 향가를 뭐라고도 말하냐면 산회가라고도 설명해요. 산회가. 2번 19체 향가는 고도의 비유, 서정,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주 나올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고도라는 뜻은요,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수준. 비유가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직유, 은유, 의인, 화류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떠오르셔야겠죠. 서정이라는 글자는 정이라는 글자랑 서라는 글자 위치를 바꿔보세요. 즉 정서, 같은 말, 감정이 드러난다. 상징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하고요. 비둘기는 구체적이죠.
평화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19치 한가는 가장 깔끔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4줄, 2줄로 나눌 수 있는데 얘를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3단 구성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처음 나오는 4줄을 기, 두 번째 4줄을 서, 마지막 2줄을 결이라고 말하면서 기서결 3단 구성이다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그 중에서도 결구라고 하는 마지막 2줄에 낙구라는 감탄사가 쓰이는데요. 이건 무조건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낙구라고 하는 감탄사가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시상을 집약하거나 시상을 전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약이라고 하는 건 한 군데에 모아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선 슬픈 내용이 나오다가 낙구라는 감탄사를 기점으로 기쁜 내용이 나온다면 이런 것을 전환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시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시에 나타나는 정서나 생각, 느낌과 같은 전반적인 부분들을 시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게 향가랑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성격 보시면 우리 성격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재라는 글자가 추모한다라고 했으니까 추모적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암기 부담이 줄어들 거고, 월명사가 승려라고 했으니까 불교적인 색깔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암기의 부담이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애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슬프다란 뜻이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당연히 슬픔을 겪는다 라고 인지하시면 특이사항 없겠죠. 주제 보시면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극복한다 라고 나와 있는 이 뒷부분 있죠. 즉 이 작품은요, vs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화자가 체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극복한다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슬픔을 승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 1번 비유적인 표현 19치 한가니까 나오죠. 서정성을 높인다 나오겠지. 그러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2번 있죠. 19치 한가의 이 특징을 알고 있으면 특징 1번을 외운다 외우지 않는다 외울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작가가 승려니까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여기 나오나요? 여기 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제명매가의 배경설화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찾았는데요. 잘 들어. 향가는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져 내려옵니다. 단 모든 향가의 배경 설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배경설화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즉 배경설화를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냐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모든 향가의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객관식 문제 나왔을 때 조심하세요. 신라시대의 고승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였다. 월명사가 이 노래,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가 제망매가요, 지어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고
신기하게도 저승 가는 길에 여비로스라고 관 속에 넣어두었던 종이 있더니 극락세계가 있다고 알려진 서쪽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신기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볼게요. 생사기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생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승이요. 뭐 삶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사라고 하는 글자는요, 당연히 죽어서 가야 되니까 저승 또는 죽음이 될 거야. 그럼 결국 이승과 죽음의 길은 예 있음에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라고 하는 글자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라고 하는 글자의 공간적 배경은 이승입니다. 3과 죽음의 길은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볼게. 지금 여기가 이승이라고 가정을 하고 경계가 있고 저승이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강을 건너면 이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길에 놓여 있을 당시에는 누구나 뭐한다? 머뭇거린다. 죽음에 대해서 화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나는 간다는 말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큰 따옴표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을게요. 큰 따옴표를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간다에서 얘들아 이 나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 시에서 나가 나오면 무조건 화자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나는 간다의 나는요 화자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누이예요. 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는 간다라고 하는 말을 화자가 말한 것처럼 보이면 나가 시적 화자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큰 따옴표, 즉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표시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나 갈게 라고 누이의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는 시적 화자가 아니다. 여기서의 나는 시적 화자가 아니라 시적 대상이다. 그럼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말하니까 죽은 누이 동생이 되겠죠. 나는 간다는 말, 즉 여기서 말하는 나는 간다는 말이라고 하는 건 유언이 되겠죠. 나 갈게 라고 하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그러면 누이의 죽음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죽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영탄적 어조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탄적 어조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 어조라고 하는 말은 목소리를 말합니다. 목소리. 즉 화자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화자의 정서를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조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른 작품 했을 때 영탄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탄법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영탄법이라고 말하는 건 감탄사나 그리고 감탄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영탄적 어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총 4줄이었으니까 기 부분이 될 거고 기 부분에서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뇌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서가 나올 텐데요. 내려가서 볼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 가을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먼저 체크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 가을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적을게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겠죠. 그리고 굉장히 쓸쓸하고 무언가가 사라져간다. 소멸.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강적 이미지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쓸쓸하고 소멸이 느껴지고 하강적 이미지가 느껴지니까 당연히 부정적이고 약간은 어두운 환경 또는 어두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갈게요. 어느 가을 이른바람에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들 많이 나옵니다. 이른바람이라고 하는 글자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얘들아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10월 달에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 바람이 9월 달에 불어서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떨어진다면 그 나뭇잎은 10월까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먼저 죽은 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른바람이라고 하는 건 원래 누나가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어린 나이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을 찾을 텐데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앞부분에서 직유, 은유, 의인, 화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른 바람은 즉 A는 누이의 이른 죽음이다 라고 하는 비이다의 형태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은유법이 적용되고 있다. 은유법. 그리고 누이의 이른 죽음을 같은 말로 뭐라고도 말하냐면 얘들아 요절이라고도 말해요. 요절. 빨리 죽은 것을 요절이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의의 사고로 목숨이 끝났다면 이것을 요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저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저기란 뜻입니다.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뭇잎이 나무에 있다가 떨어지면 생명을 다하니까 당연히 1번 죽은 누이를 상징할 거고 2번 여기도 마찬가지 비유적 표현을 찾을 건데 여기서는요 뒤에 단서가 나와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양 뭐뭐듯이라고 하는 건 연결어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직유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의 나고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라고 하는 건 조금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나뭇잎이 하나가 달려있고 반대쪽에도 나뭇잎이 이렇게 하나 달려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빨간 색깔 나뭇잎이 누이 동생이라고 한다면 이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이미 누이 동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 검정 색깔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파랑 색깔은 당연히 화자,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형제관계. 그러면 화자와 누이를 지탱하고 있는 이 나뭇가지들은 당연히 같은 부모, 같은 말, 한 부모, 같은 말, 동기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누이와 말하는 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2번 한 가지는 한 부모이다. A는 B이다. 무슨 법이 나오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은유법이 나오겠죠. 그럼 생각해봐. 평생 같이 살았는데요. 같이 살던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대요. 허무하겠네요. 가는 곳 모르는구나. 즉 평생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인생무상, 살아봤자 뭐하냐 또는 허무함 그리고 무상감을 느끼는 부분이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선대 삶의 허무함과 무상감이 드러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8줄을 봤어요. 표시를 도와드리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봤는데 여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기에서 봤던 네 구 그리고 서에서 봤던 네 구절 총 8개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요. 그리고 안타까워하고요. 고뇌하고요. 그리고 인생 무상을 느끼고, 앞에 나왔던 내용들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야.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 두 부분을 우리가 결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구에는 낙구라는 감탄사가 있고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는 기능을 있다라고 했잖아요. 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위에 나오는 부분의 분위기와 아래 나오는 부분의 분위기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게요. 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갈게. 바로 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별표시 100천만 개입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결구에 나오는 낙구라는 감탄사라고 보시면 돼요. 낙구라는 감탄사. 얘가 바로 시상, 즉 시에 나타나는 정서나 분위기 등을 집약하거나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봅시다. 미타찰에서 만날라 라고 나와 있는데, 미타찰 밑줄 쳐보시면, 미타찰이라고 하는 건 교회로 따지면 천국 있죠? 천국인 것처럼 불교에서는 죽고 나면 가게 되는 극락세계, 즉 천국과 같은 역할하는 좋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타찰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은 극락세계를 상징할 테니까 당연히 저승이 되겠지. 얘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윗부분에 얘들아, 얘라고 하는 글자가 공간적 배경으로 이승이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부분 보시면 미타찰이라고 하는 극락세계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작품에는 공간적 배경이 대조가 된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죠. 왜? 얘라고 하는 글자는 이승이니까, 미타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승이니까 공간적 배경에 대조가 나타난다, 대립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될 겁니다.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뭐가 되냐면 시적 화자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 왜 중요하냐면 나는 간다의 나는 누이라 그랬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 나는 시적 화자라고 했잖아. 그럼 이 두 가지를 기업과 니은이라고 표기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물어볼 수 있으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미타찰에서 만날라, 여기 중요한 문장, 돛닦아 기다리겠다. 즉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건 불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그것처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위한 도를 연마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지금 누이 동생이 죽었다라고 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슬픔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지금 보고 있는 결구에서는요, 종교적인 화자의 신념 또는 종교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면서 나중에 저승세계, 즉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하면서 재회를 기약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엄연히 따지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글자가 당연히 정답이 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집약이나 전환이나 같은 거니까 집약과 전환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학교에서 아니야, 집약은 한 군데로 모아놓는 건데 여기서는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게 없으니까 전환만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께서 집약과 전환 중에 어느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내용 괜찮고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제목의 의미와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제막내가라고 하는 건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고, 말하는 이의 처지라고 나와 있는데 죽은 누이를 맞이한 말하는 이의 상황이 드러난다 라고 나와 있는 것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죽은 누이의 죽음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이의 죽음은 189,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삶에 대한 무상감과 허무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재회를 기약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되는 부분이다? 시상에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비유적인 의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 비유적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직유, 은유, 의인, 화류라고 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누이의 이름 죽음이라고 하는 은유법, 떨어질 입처럼이라고 하는 직유법, 같은 부모 한 부모라고 하는 은유법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잎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을 누이의 죽음으로 형상화해서 누이의 요절이라고 하는 건 이른 죽음이라고 했죠. 요절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절묘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기서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봤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을 거고요. 여기 잘 보세요. 말하는 이의 태도는 아라는 감탄사를 계기로 바뀌고 있대. 이 부분 잘 보세요. 말하는 이의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하는 이의 태도는 아라는 감탄사를 계기로 바뀌고 있다. 같은 말. 말하는 이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낙구라는 감탄사 부분에서 말하는 이의 태도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이 태도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학습 활동이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거야. 아의 앞부분에서는 아의 뒷부분에서는, 그럼 결국 아의 앞부분이라고 말하는 건 기, 서가 될 거고, 아의 뒷부분이라고 말하는 건 결이 되겠죠. 부분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가 말하는 이와 유사한 태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가에 말하는 이와 유사한 태도라고 했을 때 이 시가에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슬퍼하지 않고 슬픔을 승화 또는 극복하고 있는 것이 말하는 이의 태도가 될 거야. 그래서 아래 보시면 슬픔을 극복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에서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말하냐면 숭고미다 라고 하는데, 얘는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부분이고요. 학교쌤이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듣고 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향가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에 생겨나 고려시대까지 이어진 노래다 향찰로 기록되었다. 승려, 화랑 등 향가의 주된 작자층이었다. 그래서 주제로는 불교적 세계관, 신성에 대한 경외심, 나라에 대한 걱정 등 숭고한 이상에 대한 추구. 여기서 말하는 숭고한 이상에 대한 추구를 세 글자로 숭고미라고 한다고. 다시 적어드릴게요.
세 글자로 숭고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로 다루어졌다. 현재까지 내려오는 현가는 모두 25개. 객관식 문제 주의하시고 제망매가도 그 중에 한 편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망매가였습니다.